정책학 할 차례죠. 자, 교재의 140페이지. 그리고 우리 서브 교재는 몇 페이지냐? 자, 서브 교재는 11페이지. 자, 일단 그 목표 설정 파트는 이제 그 목표의 변동을 묻는 것들이 가끔 출제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출제 포인트에 목표의 기능을 묻는 것들도 출제 점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하단에 목표의 기능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게 조직의 활동과 방침. 이정표 역할한다 첫 번째 나왔고,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조직이 왜 존립하면서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이런 존립이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 달성도라고는 효과성은 목표를 토대로 평가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계획의 근거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구성원 자체가 목표를 내면화시켰다. 그러면 상관 명령에 대해서 보다도 자발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이게 권위의 수용 범위 확대고 일체감 형성이란 말이 나오죠. 뻔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출제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좀 보고 가겠는데, 우리 서브 프린트물, 서브 교재 문제 1번 나온 거 봐. 작년도 9까지 9급에 나왔던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1번에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낀다. 좀 전에 얘기했고, 두 번째,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증거. 조직의 구조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뭐야? 기획이죠, 기획. 기획의 기준, 기획의 근거 얘기했죠. 아까 효과성을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성과성의 평가 기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의 활동 방향 제시한다고 얘기했고, 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일명 인지적 기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지적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 아까 정당성의 근거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요 정당성의 근거 자체를 상징적 기능이라고 그래. 상징적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1번에 목표로 인해 일체감 느끼는 거 있죠. 이걸 정서적 기능 그러고, 정서적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의 끝에 성과, 효과성 평가, 이걸 평가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4대 기능의 형태로 얘기한 리차드 스커트가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목표의 기능이 이렇게 기술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스커트가 파악한 기능이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교재에 140페이지 잠깐 보자. 140페이지 맨 밑에 리차드 스커트 각주 봐봐. 방향 잡기 인지적 기능, 일체감 정서, 정당성 근거, 상징적 기능,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 평가적 기능 나왔어 여러분들. 자, 꼭대기를 정상이라고 해야 하네. 여러분들 입시학원 가운데 정상학원이라고 있어 없어? 없나? 망했나? 들어본 것 같은데. 정상학원. 거기 정당성의 근거, 상징적 기능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간 요 네 가지 형태의 기능도 좀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또 하나 추가할 게 141페이지 보자. 본문 교재. 그 참석 지도에 미션과 비전과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도 좀 등장했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또 등장할 개연성이 있거든. 왜? 목표의 기능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쪽도 다시 조명되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조직의 임무를 얘기하죠. 왜 조직을 존립하는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미션은 왜 조직이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들 지금 얘기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쭉 내려서 비전 나온 거 봐. 자, 비전 자체를 얘기할 땐 조직의 미래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조직의 미래상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없어. 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전략 나온 거 봐. 전략은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그것을 뭐라 한다?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과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가 개념의 형태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됐습니까? 그거 좀 보는 게 한 문제고.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보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여러분들 프린트본을 보자. 빨리빨리 가려면 프린트 보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목표에, 여러분 11페이지 보시면 목표의 유형 자체가 쭉 나왔는데,
유형은 여러분들 거기 만가로 이번에 에초니가 파악한 기능별 분리해가지고 조직의 형태 3가지에 따라서 목표 대응한 거 있지. 이거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강제 조직, 공리 조직, 그 다음에 규범 조직 3가지가 나올 게야. 그래서 각각 설정 추가하는 목표, 질서 목표, 경제 목표, 문화 목표를 설정 추가한다. 연결해야 되는데 하나 이해할 게 여러분들. 에초니가 파악한 여러분들 그 경제 조직, 공리 조직이란 거 나왔죠. 이 공리는 제가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지. 공리 해가지고는 뭐라 갖다? 실리야, 실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았냐? 실리를 추구한다. 그럼 기업은 실리를 추구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뭐 돈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좀 실리적인 목표. 지금 얘기한 공리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기업체나 경제단체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적어보자. 평상시의 군대. 이 평상시의 군대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야. 미국의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나 용병제를 써 안 써? 쓰죠. 그러니까 모병제나 용병제는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 군대를 가. 가지. 그래서 미국형 군대의 평상시의 군대를 강제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에치오제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전투시 군대는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좀 하나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목표의 변동을 대표하는 것들 4가지 형태가 쭉 나왔죠. 목표의 전환, 그 다음에 승계, 다원화, 확대, 비중 변동 4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목표의 전환은 쉽게 수단의 목적화를 목표의 전환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리고 이제 목표 전환의 원인을 묻는 것들 쭉 나왔는데 제가 원인은 무조건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리고 거기 목표의 전환의 영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번역할 때는 전환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도치, 대치, 왜곡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본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 설정 추구하는 것을 목표의 승계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 목표를 달성했다. 그거 끝난 다음에 7급 목표를 설정했다. 승계에 들어가. 거꾸로 A라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약 5년 동안 해서 계속 떨어져.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목표를 또 뭐로 바꾸냐? 여러분들 9급 공무원 목표로 바뀌었다.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승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성되거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목표에 승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원화와 확대를 얘기할 때는 다원화는 본래의 목표에다가 이질의 목표가 추가되는 것을 다원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의 다원화 자체를 일명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름을 질적인 변동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확대를 얘기할 때는 본래의 목표에다가 동성의 목표를 추가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양적 변동. 양적 변동이 바로 뭐다? 이게 목표의 확대야, 여러분들. 확대. 내가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수험서를 발간하다가 7급 공무원 또 하나 추가했다. 이건 뭐야? 수험서 2개. 이건 여러분들 동정 아니야. 이건 뭐야? 목표 확대 들어가는 거야. 대학의 목표 진리탐구, 진리탐구에다 사회봉사. 그럼 진리탐구와 사회봉사는 서로 다르죠. 이건 뭐야? 다원화가 해당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요 지금 얘기한 이 목표의 확대의 반대말을 목표의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9급하고 7급 공무원 수험서 발간하다가 여러분들 9급만 발간하는 것. 인천행정고시학원에서 여러분 일반행정 공무원 시험하고 경찰직 했다가 경찰직 안 하고 일반행정만 한다고 가지고 보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목표에 축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이고. 그다음에 확대하고 좀 전에 얘기한 승계도 차이점이 있다. 승계는 나왔죠. 본래 목표를 완결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본래 목표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배워서 안 됐어. 배웠죠,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적어놨잖아요. 또는 이분의 목표의 확대 끝에 목표 ING.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자 이번에 16강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했어. 다음 목표는 8강. 이건 승계야. 완결한 다음에. 근데 16강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중간에 상대팀의 전력 약화, 우리 팀의 기량 향상 때문에 중간에 목표를 8강 목표로 바꿨어. 이건 도중에 바꾼 거 아니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목표에 확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ING냐 완결이냐에 따라서 양자의 의미는 바뀝니다.
자, 절 바꿔서 MBO, 자, 출제 빈출 C급이나 B급 정도 다르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이때 목표는 오브젝티브 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목표, 계량화된 목표, 다 기억납니까? 구체된 목표, 양적인 목표. 이게 보통 이제 오브젝티브라 그랬고, 이것에 의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 미래학자죠. 이 사람에 의해서 MBO가 등장했고, 닉슨 정부 때 MBO는 예산 제도로 변경 채택이 돼. 근데 하나 유의할 게, MBO의 본질은 조직 관리 기법이야. 이걸 여러분들 닉슨 정부 때 예산 제도로 변경 채택했다. 이거 유예들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개념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상하 구성원이 참여 합의를 토대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제 보험 영업소의 관리 전략과 몽땅 다 MBO라고 얘기해서 했죠. 근데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MBO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MBO는 고객을 고려해야 하네. 고객의 욕구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목표의 달성만을 강조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MBO는 고객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태적 환경 자체는 여러분들 MBO 자체가 많은 적용상의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단점에다 동그라미 6번 적어봐. 동태적 환경하의 그 유형성의 제약. 동태적 환경하에서 그 유형성의 제약이 있다, 없다? 제약이 있다. 동태적 환경하에서 유형성의 제약이 있다. 그 좀 숙제에서 이걸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오브젝티브는 항상 합의에 의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자. MBO는 여러분 환경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의사 전달 과정이 상향이야, 하향이야? 상향이야, 상향.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조직 관리 기법, 조직 내부의 민주화는 기여하지만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권화도 만든 거고. 그렇지만 환경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좀 하나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자, 이제 절 바꿔서 2절에 정책 형성론 파트에서 정책의 본질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정책학에선 정리할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2항에 정책의 유형이 나오죠. 유형은 무조건 A급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내용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알몬드와 파리 파악한 정책 유형 해가지고 우리가 삼겹살 싸먹을 때 상추에 싸먹죠. 그 상추가 분규를 야기했다. 상추 분규. 상은 상징 정책, 추는 추출 정책, 분은 분배 정책, 규는 규제 정책. 다음 중 알몬드와 파리 파악한 정책 유형이 아닌 것 1번 구성 정책 몇 번? 1번 이렇게 한 문제. 알았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기타 학자의 가운데 기타 학자들은 여러분들 분배 규제 재분배를 다 얘기해. 근데 위에 알몬드 파일은 재분배 얘기 안 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다른 학자는 다 얘기해. 근데 여기다 로이는 구성 정책을 또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리플라이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해 경쟁적 규제하고 또 하나 보호적 규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자, 그리고 세리지 베리는 세 가지에다가 자율 규제. 이 자율 규제는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규제 대상 집단한테 규제권을 여러분들 주는 정책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본화 정책하고 윤리 정책을 포함시켜서 정책의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학자들 자체가 제시한 유형은 꼭 하나씩 연결하는 문제 한 문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로이가 파악한 정책의 유형론에서 주장 나온 거 봐. 로이는 정책의 여러분들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파악했어요. 그 밑에 정책은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지. 자, Y 코로 요것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게야. 그러니까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을 독립변수로 파악한 인물 로이. 이것도 철저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러 집어넣은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네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 배분 정책, 재배분 규제, 구성 정책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 구성 정책은 대외적인 성격이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에요. 행정부 내부의 구성을 달리하는 게야.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 조직 구조를 달리한다든가, 알았습니까? 봉급 책정 기법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 행정부 내부의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가, 이거 몽땅 다 그래서 구성 정책은 대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에요.
거기 다른 것들 여러분들 배분, 재배분, 규제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그다음 배분 정책은 분산적 집행, 선심적 사업 등장한다. 사회 간접 자본,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그리고 여러분들 SOP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 그랬죠. 왜? 지금 이게 배분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저항이 커, 수능의 확보가 용이해. 수능의 확보가 용이다 그랬지. 여러분 동네에다 공원 만들어주고 도서관 건립하는 것들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비해 정책과 비교해 볼 때도 대상 집단의 수능의 확보가 가장 용이한 것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무슨 정책이다? 배분 정책이야.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절차가 잘 안 바뀌어 그대로 집행되다고. 왜? 수능의 확보가 용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숙제에서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배분 정책끼리 상호불 간섭주의 여러분들. 공원 만든다. 여기 보자. 공원 만든다.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박물관 조성하는 것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박물관 만들어주는 것도 학교 만들어주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각 배분 정책끼리는 서로 여러분들 간섭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간섭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불간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그 개별화된 의사결정은 화살표 놓고 철의 삼각이라고 써놔. 철의 삼각. 배분 정책별로 철의 삼각이 구성돼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현재 보세요. 공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철의 삼각.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그다음 문체부 고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 세 사람이 여러분들 경관 결함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 학교 만들어지는 거 교육부하고 여러분들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하고 서로 만나서 거기서 철의 삼각이 구성돼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하죠. 서로 아까 상호 불간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호 불간섭. 이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통 정치가 발생한다고 계산했어요. 밖으로 다툼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분 여기 보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배분 정책을 대표하지. 그러면 중앙 가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밖으로 다툼 현상이 발생한다. 한다. 구유통은 여러분들 돼지 먹이통. 돼지에다가 먹이통에다가 음식을 주면은 코를 박고 보다 많이 먹으려고 밖으로 다툼해야 하죠. 그러면 선술직 관료는 중앙 가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다툰 그런 거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인 담합.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배분 정책별로 정책인 단합 자체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배분 정책을 얘기할 때는 엘리트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제 배분 정책이고, 제 배분 정책은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로 뺏어서 다시 한번 나눠주죠. 그래서 가진 자의 재산이 넘어간다 하여 이전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러한 제 배분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 자체의 저항이 너무 크면은 제 배분 정책은 실패를 할까 안 할까? 실패하겠죠. 그래서 이 가진 자라고 하는 환경의 의존성이 강하다는 말은 가진 자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기득권을 양보하냐 여부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규제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 형태가 다 다원주의예요, 여러분들. 규제를 받는 집단과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들 사이에 서로 여러분들 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집단이 주도가 돼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원주의 정치가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구성 정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여기 보자. 선거구 여러분들 조정하는 것도 구성 정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여러분들 소선거구제 할 것인가 중대선거로 할 것인가, 유리한 정당이 있고 불리한 정당이 없어. 있죠. 그러면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거란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 규칙을 정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래서 게임의 법칙, 게임의 규칙이 등장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성정책은 다른 말로 입헌정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구성정책은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거 다 소설에 배운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나온 게 정부는 권위적이다 그런 말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 혼동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제가 원어에서는 더 네이처 오브 오소리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네이처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네이처. 영어 선생님한테 이거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생도 하는데 뭐야? 아 자연 아니야. 이걸 자연이라고 내가 또 뭐라고 해? 본성, 성질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뭐야? 오소리티. 이게 권위, 지배의 성질, 성향을 보여준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배의 성향,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정부 기구 개편했는데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등장해. 기획재정부는 여러분들 경제부처인데 이전에 경제 기능을 담당했던 기능을 몽땅 세 개 부처를 통합해서 만든 게 엄청난 공경부처야. 그러면 이명박 정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모든 지배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 지배의 성향, 성질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여러분 정부는 권위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어요.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이 학자들 자체가 번역한 내용도 보면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번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 구성 정책이 권위적이다. 그럼 권위적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법에 근거한 지배야. 그럼 여러분들 구성 정책은 법에 근거해서 다른 정책은 안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편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더 네이처 오브 오소리티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 지배의 성향, 성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놓고 난다고 좋다고 하고 있으니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 뭐 알아요, 여러분들? 책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책을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선생님들은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렵잖아, 여러분. 글 읽을 때. 쉬워, 어려워. 어렵죠. 이걸 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팔아먹고 있으니. 물론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 책은요. 나는 여러분들 공무원 수험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해 놓은 것들 짜집게 하실 뿐이지. 내가 근데 여기다가 내 이론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는 권위적 성격을 띈다 그 말은 정부의 지배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이해하기 쉬워. 자, 그다음에 알몬드 바이오헬이 파악한 기능별 분리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추출 정책은 뽑아가는 정책이라고 배웠고 맨 밑에 상징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정치 체제의 정당성이라든가 특정 인물의 영웅화를 위하여 아니면 국민의 일체감 확보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 바로 상징 정책이라고 계산했어요. 그 옆에 이제 국경일, 동상건립, 그다음에 애국기, 애국가, 여러분들 국기개양, 또 우리나라 국가는 뭐예요? 무궁화. 이런 것들 다 지금 얘기한 상징 정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유형들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문제 나온 거 보자. 자, 1번에 여러분들, 로이의 정책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배 정책은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 사업이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한강대교 1교, 2교, 3교 건설해서 교량 건설 아니야.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에 여러분들 서해 부두 건설하고 여러분들 저쪽에 뭡니까? 부산에다가 부두 건설하고 여러분들 목포에 부두 건설했어. 이걸 묶어서 부두 항만 건설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 묶어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부 정책을 묶어서 하나의 여러분들 정책으로 단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배분 정책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그 표현이고, 재배분 정책을 얘기할 때는 비용 부담자, 피해자와 수혜자 간의 이해 충돌로 갈등이 수반된다. 맞죠? 3번에 규제 정책, 강제력이 실행되며 규제 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리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 규제권을 대표하는 것이 인허가 면허 아니야? 그럼 인허가 면허 과정에서 여러분들 담당 관료 자체는 기름치기해서 돈 좀 매기면은 일사천리 완스톱 해줘 안 해줘? 완스톱 행정해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관리의 재량권이 많이 개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3번 표는 무조건 잘못됐고, 구성 정책은 대외적인 가치회분이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그 정답 몇 번? 3번의 답의 형태 체킹. 자, 이번에 로이 정책의 유형의 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로이의 정책 분리는 다원주의하고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이 로이 자체를 이런 얘기하죠.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달라진다고 파악하고, 아까 여러분들 규제 정책에서는 다운지 정치가, 재배분 정책에서는 엘리트론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정책을 다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그 1번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 알몬드 파일은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배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알몬드 파일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재배분 정책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조세나 부담금 이런 것은 뭐와 관련된 뽑아가는 정책이죠. 뽑아가는 정책. 그래서 추출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알몬드 파일, 재배분 정책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2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3번에 로이는 군인 연금에 관한 정책이 배분 정책이 아니라 군인 연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 구성 정책이에요, 여러분. 구성 정책. 그 다음에 로이의 정책 분리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이제 그 하단에 해설 나온 거 봐. 로이의 분류는 구성 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에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고 정책 분류에서 사용한 기본 개념들의 모함이 조작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책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 보자. 로이가 바꾼 정책 자체는 조작적 정의란 말은 여러분들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 그러면 사실 배분 정책 자체를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개념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배분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분 정책이란 없는 자를 위해서 205천억을 투입하는 것을 재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야. 어? 측정 가능한 변수로 뭐 예산 자체에 정부 예산의 뭐 25% 자체를 재배분 정책에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 근데 로이가 파악한 정책의 형태를 얘기했던 측정 가능한 변수로 불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뭡니까 배분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면 이것은 전체의 GNP에 얼마만큼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한 거 전혀 없다고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란 말은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개념 정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구성 정책은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얘기하며 정부 정책의 비중 가운데 35%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작적 정의한다고 얘기하는 게야. 근데 이렇게 정의한 게 나왔나? 전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4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1번으로 봐야 합니다. 2번 문제 좀 어렵지만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2번 문제 가져가십시오. 그럼 3번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정책은 행정학 발달 과정에 있어서 통치 기능설과 관계가 있다. 이번에 정책은 공정성과 가치 중립성을 지향한다. 3번에 정책은 행정국가 경영의 산물이다. 4번에 정책은 정부 실패원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행정의 개념 정의 가운데 통치 기능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통치 기능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행정 자체를 관리의 기능으로 해석한 게 여러분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란다. 자, 통치 기능설은 행정이란 통치란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통치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기능하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고, 이때부터 정책 결정 입법 활동 자체가 행정 영역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1930년대 행정국가의 대도와 함께. 자, 행정국가는 말은 뭐냐? 이제 입법부가 담당해서 입법 기능도 행정이 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럼 정책은 대부분 뭐로 표현이 돼? 법으로 표현되겠지, 대부분. 정책 결정이 입법 기능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통치 기능설 때부터 입법 기능인 정책 결정 자체가 행정의 중요한 여러분들 대상으로 부상한 게 안 한 게야. 부상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정책은 행정의 발달 과정에서 통치 기능설과 관련성이 있다.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모든 정책은 가치 중립이야, 가치 지향이야? 응? 진보주의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보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의 형태는 바뀌죠. 철저한 여러분들 보수주의 정책, 자유주의 정책은 어디야? 미국 아니야? 미국 개인의 여러분들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의 개혁을 차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진보주의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시장의 인간 자체를 여러분들 약하고 어린 인간으로 해석하잖아. 어리다.
약하다. 여린 인간으로 해석하잖아. 그럼 국가가 보호해야 다녀야 돼. 국가가 보호해서 강력한 정책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막 그런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진보주의냐 지금 얘기한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지향하는 정책의 형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모든 정책은 가치 지향이야. 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하고 차기 여러분들 뭐 지금 국민의힘인가 어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정책 형태는 같아 틀려. 틀리겠죠, 여러분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자체를 얘기할 땐 자유주의 보수주의 아니야.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얘기할 땐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부르주아 계급 기득권을 층 자체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보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회주의를 왜 진보주의라 그래? 기득권 세력 자체의 권력을 깨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뭐야? 그러니까 진보주의지. 타파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얘기했던 기득권 세력은 누가 돼?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게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명박 정치위에서 돈 처먹으려고 정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돈 처먹으려고. 전두환이 그 개새끼하고 여러분들 노태우부터 한 거 봐봐. 걔 돈 처먹으려고 한 거지. 궁극적으로 뭐야? 머니야, 머니. 머니 전쟁이야. 뭐 권력을 갖고 저거 처먹이라게? 다 웃기는 개소리예요. 계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거는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정치 형태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 지향이야. 가치 중립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가치 중립 때문에 잘못된 거고, 3번, 4번은 지금 얘기한 정부 실패.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실패해서 안 했어요. 문재인을 지지하고 진보주의 자체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도 문재인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뽑아놓으니까 실망을 또 많이 줬죠, 여러분들. 이게 뭐 정부 실패. 그러니까 4번도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로이의 정책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만을 고른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21년 국가직인데 기업권의 규제 정책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의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업권은 맞죠, 여러분들. 그죠? 니은의 분배 정책의 사례, FTA 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보장, 자, 그럼 여러분들 보자. 농민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사회적인 약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쪽 여러분들 그 정책 같은 경우도 없는 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할 수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은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간다? 재배분 정책에 들어가는 거지. 분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니은번 잘못됐고. 뒷번에 재배분 정책은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로 소득 이전, 계급적 대립. 맞죠,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 계급적 대립이 발생한다고 그런 거예요. 가진 자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달라 그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배분 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나왔는데 일본은 뭐 때문에 틀렸어요? 대덕 연구단지는 배분 정책이야. 그것은 없는 자는 정책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일본은 맨 끝에 것 때문에 틀렸고. 자, 미음번에 구성 정책은 정부 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과 같이 정부 기구의 구성 및 조정에 관련된 정책.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 디귿, 미음. 정답 2번의 답형대 체킹. 그런데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로이의 정책의 유형 도출 논리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 그 강제력의 적용 대상하고 강제력의 적용 방법에서 간접 직접해서 네 가지 형태 조합한 거 있죠? 요거 숙제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냐, 행위 환경,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냐,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재배분 좀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특히 구성 정책과 재배분 자체는 행위 환경,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분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얘기하더니 개인의 행위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모호해요. 배분 정책 같은 경우에 개인의 행위라고 적어놨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막 비판받는 게 이게 뭐 말이 다 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해 못해. 이거 이해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로이도한테 모르는 로이도 몰라. 진짜 그렇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로이 정책 자체는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 정책 자체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재배분 정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로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이 여기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에 근데 여기 보자. 출제를 내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행정학적 심오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문제를 톡톡 던지는 경우도 있었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와 이렇게 A, B, C, D에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이제 강진의 직접 간접이란 말은 수혜자, 피해자가 있으면 무조건 직접이야. 수혜자, 피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규제는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없어. 재배분 수혜자, 피해자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제 구성 정책이라든가 배분 정책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그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왜 간접, 직접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 B, C, D 적용하는 거 한 문제입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그 정책 이용 파트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고 내용 정리.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저 오른쪽에 제2절에 정책 이제 형성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정책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5단계 과정이 쭉 나왔는데 그것은 투입, 전환, 산출을 완료, 비워서 안 비워서.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 의제 형성, 전환은 정책 결정, 산출은 정책 집행, 완료는 평가, 완료가 완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투입, 전환, 산출, 완료에 대응하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투입, 전환, 산출, 완료에 대응하는 게 한 문제야.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의제 형성 과정의 사회 문제부터 쭉 나왔는데, 거기 코업이 파악한 발명 확인해서 발안 제기, 명료 확산 진입 있죠. 요 과거에 출제 한번 나왔거든?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느낌이 그래. 코업이 파악한 4단계 과정은 발명 확인해서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그 위에 뭐 사회문제, 사회적인 시한 너무 쉽잖아. 이거 그 밑에 거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코과 로스가 파악하고 있는 정책이제 형성 유형에서 외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 적극 모형 세 가지 형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불평등 사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건 뭐야? 내부 적극 모형.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후진국가, 개도국, 동원형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선진사회, 평등한 사회를 얘기할 때는 외부주도 모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행정 PR이 등장하는 건 특히 뭐야? 동원무형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가장 분석적이다, 그것도 동원무형이고. 전문가의 이야기 가장 크다? 동원무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국방 외교 분야 정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바로 무슨 모형이야? 국방 외교 정책 분야. 내부적 근무이지 뭐예요, 여러분? 내부적 근무요. 네, 그런 것들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보자. 본문 교재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펴보시면 그 상단에 노화정 교책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외부주도, 내부주도, 구치기, 동원해서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묻는 게 또 한 문제야. 본문 교재 170페이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맨 밑에 각주 보세요. 자, 서울시립대학교 남궁근 교수가 쓴 책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외부주도, 내부접근, 공구와 동원해서 위에 것하고의 차이점은 내부주도 대신에 내부접근이란 말을 써서 안 썼어. 썼고 여러분들 구치기 대신에 컨솔리데이션 해가지고 공구하란 말을 써서 안 썼어. 썼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까지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부주도하고 내부접근은 거의 같은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에 나왔었어. 대응하는 것들.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170페이지에 기타 첨삭 지도에 포자 무용과 흐름 무용이라는 게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제 포자 무용 자체 좀 잠깐 보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이 포자가 균사체로 변해할 때는 적당한 온도나 습도라는 환경적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그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적당한 여러분 환경적 조건 자체가 여러분들 조성돼야지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공식 의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적 조건이 없으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식 의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포자무역입니다. 알았습니까?
포자 모형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서 개념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프린트. 자, 그리고 이제 보충에 무의사결정이라는 게 나와. 자, 무의사결정은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의제로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각 폐기하는 현상은 무의사결정이라고 얘기했고, 거기 바르바라츠가 이를 대표한다란다? 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자 쭉 나왔는데 학자 여러분 읽고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참여자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정책 참여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맨 위에 정책 커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외부 참여가 전혀 없고 오로지 정부 부처만이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회 듀엣을 얘기할 때는 정부 부처하고 소수 전문가, 그리고 철회 삼각 비어서 거기 세 집단 얘기했죠. 이 철회 삼각 자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도 하죠. 하위 정부 모형. 근데 이 하위 정부 모형하고 철회 삼각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게 철회 삼각이야. 하위 정부 모형 자체는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게 바로 철회 삼각이야. 정책 공동체를 얘기할 땐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부 고위 관료들, 대학 교수들, 연구단체 연구원들, 그래서 한국행정학회, 이게 바로 정책 공동체를 제시한다고 얘기했고, 이슈망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제한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관심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 바로 이슈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정책망의 하위정부 모형 정책 공동체 이슈망 쪽 얘기했으니까 그거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특히 이슈망 같은 경우에는 70년 그런데 휴 해클러가 얘기했고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하고 만든 게야. 그러니까 70년대 미국적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철의 삼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철의 삼각 갖고는 이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이슈망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이슈망은 제가 거미줄망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미줄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망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적이고 쉽게 참여자들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거미줄망.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은 유동적이며 일석이망으로 특정한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문제 연구를 한 거보자. 자, 다음은 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자, 1번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기원, 미국과 영국 차이점이 있죠. 미국은 하위 정부 모형과 이슈망이 맞고, 영국은 여러분들 정당이나 의회 중심의 연구가 한계에 봉착을 해. 그래서 정당 의회 말고 다른 집단이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영향 미쳐. 그걸 여러분들 정책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책 공동체 망을 중심으로 등장을 한 게 여러분들 영국이에요. 그 1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다음에 2번 나온 것보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의 유형과 참여자, 폴리스 커튼, 폴리스 듀엣, 아이론 트라이앵글, 폴리스 커뮤니티, 이슈망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며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유동적이야. 유동적인 의존성 자체가 낮아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배제성은 낮아지고 개방적이고 관계 유동적 지속성이 낮다. 그건 다 맞아. 근데 거기에 의존성이 높아짐이 아니라 의존성이 낮아짐으로 바꿔야지 여러분들 지문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는 특정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이익집단, 기업체의장, 행정주요 관료. 맞습니까? 3번 잘못했지. 왜 잘못했어? 이익집단이나 기업체의장이나 같은 거 아니야. 뭐가 들어가야 돼? 상임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기업체의장 빠지고 그게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국회의원도 괜찮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상관없어요. 정책 공동체는 정부관료 학자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이건 여러분들 이 정부관료 학자까지는 맞지만 국회의원 자체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 연구원 이런 사람 들어가야 되겠지. 정답이 몇 번이야? 맞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네. 자, 이번에 정책이제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나온 거 보자. 정책 문제에 대한 통계 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한다. 이번에 클랜소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도자들이 공상 공해 등 전체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 의제한다고 본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60년대 경제 제일주의는 많은 노동 문제를 정부 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4번에 정치 체제의 가용 자원의 한계는 정책 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 일단은 답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야? 2번이죠. 클랜손 자체는 무이사 결정 아니야.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기억났나?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상 공해 문제 자체를 거론도 하지 않지. 왜 거론 못했어요, 여러분들? 철강해서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게리시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은 도시 경제 기반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해 문제조차 거론하지 못하게끔 한 게 지금 얘기한 클랜손의 대기오염의 비정치화라고 하는 논문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아, 우리 교재 여기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자, 하여간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클랜손 자체 정로자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대기오염을 야기한 공장의 공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해결해 달라고 하는 환경단체 요구를 묵살해 버린다고. 그럼 묵살했으니까 뭐야? 무이사결정, 무이사결정이라고 적어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전체적 편익, 부분적 비용. 자, 그럼 여러분들 공장 공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면은 전체 일반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 안 들어가? 돌아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공해를 야기한 오염을 시킨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고 파악한 게 누구다? 클랜손입니다. 클랜손. 그래서 클랜손의 대기업의 비정치화인데, 근데 저는 미국의 게리시라고 있어요, 게리시. 동식하고 옆에 게리시라고 하는 도시정부가 있어. 게리시 대상으로 정쳐. 아유, 이게 거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왔으니까 얘기한 거다. 게리시. 거길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여러분들. 다른 편들은 맞죠,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이제 무이사 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문자시킨 거예요. 무이사 결정.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3번 나온 거 보자. 정책 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다운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 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고 보고 있다. 자, 2번 나온 거 보자.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 지배. 3번. 정책 결정의 정비의 역할을 줄이고 이익 집단의 상호 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이 조합주의.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조합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 결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이고 이익 집단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것이 조합주의 아니야. 조합주의에서 파악한 조합이란 말은 여러분들 파시형, 묶음을 얘기해, 덩어리.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한 여러분들 덩어리야, 묶음. 이게 바로 조합이야. 그 밑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국가 안에 있는 각각 이익 집단들 자체는 국가에 종속화되어 있고 국가에 이제 통제를 받아. 물론 여러분들 이익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각의 이익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자, 교재라는 거 잠깐 좀 보세요. 교재에 조합주의를 적어놨나? 자, 페이지에 어딜 보냐면 58페이지, 158페이지. 158페이지. 자, 쌍가루 사본에 조합주의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거기 학자, 슈미트라는 학자가 조합주의를 대표하는데, 조합주의를 국가에서 공인받은 소수의 유력한 이익지주들, 그대사노사,
경총조나 경총 경영자 총연합회 컴마 한국노총 가로 닫고 소수의 유력한 이익조직을 내가 지금 두 가지 경총 얘기했고 또 하나 뭘 얘기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그러니까 경영자 총연합회한테는 경영자들 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독점적 대표권을 부여해. 한국노총한테는 뭘 주는 거야?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국가 정책에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 이익 배출과 정책 순응이 정치적으로 교환되는 이익 집단 체계를 지금 이게 조합주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이해했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이해했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페이지에 리일번에 미주신 거 보자, 중간에. 국가가 이익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독점적 이익 대표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는 이익 집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조언한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유형에 나눠서 보지 마시고 조합주의에서 이익 집단 박스에 보시면은 박스에 사회 국가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이익 집단의 밑줄 단일해,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 조직의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의 말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단일이라는 말을 쓴 거야. 유니터리. 국가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 강제를 행사해. 강제.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경청하고 이게 보자. 한국노총을 그러면 서로 경쟁적 관계야.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말을 따르는 순한 강아지야. 순한 강아지야. 두 가지. 흰둥이하고 껌둥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경쟁적 관계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국가 정책이 순응하다 보고 국가의 말을 따르니까. 그래서 비경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국가가 위고 이게 밑에 있어. 바로 뭐야? 위계적 조직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이익도 증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동시에 사회적 책임, 국가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통제받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중시하고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이익집단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정부의 관변단체로 바뀐가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죠. 그래서 준정부기관 또는 확장된 정부기구의 일부로 작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가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조합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자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능동적 실체이며 비동적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사회조합집과 조합집 보이지도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조합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 꼭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지문에서 많이 나와. 시험지 지문에서. 아마 그 안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조합주의에 관한 내용들. 자,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조합주의는 얘기해보자. 국가가 능동의 실체야, 피동의 실체야? 국가 능동의 실체지. 이 조합주의를 여러분 얘기해보자. 이탈리아어로 파시오라 그래요, 파시오. 파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파시오. 파시즘. 파시는 누가 떠올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전체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뭐라고 이제 조합주의라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주의는 국가가 능동적이고 모든 사회를 장악을 하고 통제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수많은 이익집단 자체를 얘기 되는 국가의 이하에 움직이고 국가의 이해 조정을 받는 여러분 뭐야? 그냥 여러분들 아바타야.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조합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익집단은 국가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야. 아바타. 물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미끼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흰둥이 여러분들 검둥이 자체를 부려먹기 위해서는 미끼를 주고 여러분들 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주의 여러분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다시 보자, 여러분들.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3번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번 표현이 잘못됐고 3번 전체의 표현은 여러분들 다원주의에 관한 표현이에요. 다원주의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 4번에 절해상각 논의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 집단의 3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 결정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표현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 158페이지, 159페이지. 자, 거기 조합주의 중간에 보자. 국가는 이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독점적 이익 대표권을 부여한다. 반면 국가는 이익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조합주의에서 파악한 국가는 수동적인 존재야, 능동적인 존재야?
능동적 실체로 해석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익 집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단일적,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 조직 형태를 띈다 안 띈다? 띈다고 얘기했고, 국가의 구성원의 이익 증진과 함께 사회나 국가의 책임도 중시하고 있고, 확장된 정부기구 일부를 장애하고 있고, 피동적 중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몰라서 이게 뭐 출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각 여러분들 이론들 가운데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증상주의, 신다운주의, 신배보주의에서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엘리트 이름만 빼놓고 신자가 들어가면은 신엘리트 이름만 빼놓고 얘기하는 게야. 100% 국가의 능동성을 강조한 게야. 뭐가 들어가면은 신자가 들어가면 뭐는 빼놓고 신엘리트론 빼놓고 신엘리트 그럼 뭐가 떠올라?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은 국가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엘리트는 국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거고 엘리트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를 논의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트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능동성이나 비동성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자가 들어 몽땅다 국가의 능동성 역할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렇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죠? 자, 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정책 결정 파트 또 입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